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시민들을 위한 공원 그런 개념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이제 탑골 공원이죠. 할아버지들 많이 가는 곳이죠. 근데 그 개념만 있어서 시도를 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로 탑골 공원이 뭐 경계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걸로 봤을 때 크기를 봤을 때 그 한 뭔가 시민공원 그런 어떤 서구에 있는 시민공원만한 그런 역할을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폐쇄적인 경계는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경계가 없었고 사방에서 접근이 가능한 것이었는데 크기가 일단 너무 작았죠, 그런 것을 하기에는. 어쨌든 그래도 이 당시에 작긴 하지만 고종이 여러 측면에서 근대 도시에 필요한 것들을 짧은 시간에 일단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상공업도 장려를 하고. 이게 바로 10년 동안 지속이 됐던 광무 개혁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경복궁에 있지 않고 경복궁은 이미 많이 망가지기도 했으니까 위치를 경운궁 쪽으로 옮겨요. 경운궁은 남대문에 더 가깝고 그리고 그 근처에 그 당시에 외국 공관들이 많이 있어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여러 서구 열강들 일본 포함해서 청나라까지 해서 그 전략적인 입지다 보니까 반도가 서구 열강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역량이 굉장히 많이 휩쓸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공간들이 많은 곳에 위치를 해서 이 사람들하고 외교를 좀 해 보려고 경운궁을 세운 거죠. 그래서 경운궁 중심으로 아예 도로도 그쪽으로 다 몰리게 방사형으로 개조를 하고 그런 한성부 개조 사업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그 한양의 모습도 많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엔 단층으로 쫙 있었고 산지에는 건물을 못 졌는데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산지에다 건물을 그것도 단층짜리가 아니라 복층으로 막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그 경관 자체가 많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정동이 이제 새로운 어떤 경운궁 중심이 새로운 그 정치의 중심이 되고 이렇게 경운궁 뒤로 여러 공간들이 위치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인제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하늘이 임명한 황제로서 임명을 하고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관도 경운궁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광무개혁 때 근대적인 도시 구조로 변환시키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있었다. 근데 굉장히 짧았고 하지만 이거를 실패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렵다.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은 했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 이 오른편 사진에서 왼편 아래 보이는 이 지역이 지금 경운궁 자리거든요. 경운궁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고 요 이전에 요 이게 경도 이거 위치 이걸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쨌든 왕실 소유의 민씨 가문 터도 있었고 그런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어붙여 갖고 경운궁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대한제국 시기에. 그리고 여기에 원래 이쪽 지역에는 해외 외국 공관들이 여기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 뭐 공관도 그렇고. 그리고 그 경운궁 앞에 지금의 대한문 있는 그 근처 자리에 이렇게 서울시청 있고 그렇죠. 거기에 길이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방사형으로 이렇게 뻗어 있어서 여기서 보면은 인제 도시가 꽤 여러 방향으로 다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로망도 저렇게 구획을 새로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인제 황제가 돼야 되다 보니까 하늘에서 임명을 받는 거니까 황제는 이렇게 황궁이랑 황구단도 만들었죠. 근데 이게 나중에 부서지죠. 그래서 일본이 여기다가 이걸 부셔 버리고 여기 철도 호텔을 지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철도 호텔이 조선 호텔인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이게 뭐지? 이게 황궁우, 황구단. 이게 황구단이고 이게 황궁우인가? 이거는 없어졌고 황구단은 없어지고 황궁우만 남았나? 그래서 요건 남아 있는데 이게 호텔의 뒤뜰에 들어가서 길에서는 안 보여요. 여기 사실상 그리고 이 문은 길에서 보이도록 옮겨 놨는데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죠. 그 일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 건립할 때 고종의 행차가 이렇게 있었고
대한문 앞으로. 그리고 당시에 광무 개혁을 하느라고 이렇게 전력 생산을 해서 전차도 다니게 지금 이렇게 전신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전차가 다니게 해서 이게 인제 종로통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피막고는 이렇게 뒤에 계속 있고. 그리고 요게 당시에 탑골공원 원각사지 석탑 아직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커튼홀 유리 커튼홀로 돼서 박스 같은 데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때도 담장이 뭐 이거 한옥 담장인가? 하여튼 폐쇄적이네요. 이렇게 시민공원답지는 않았어요 사실상. 그런데 인제 단층으로 깔렸던 어떤 서울의 경관이 저렇게 외국 공간들이 들어오면서 서구식으로 많이 바뀌고 뭐 어울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 한옥들하고 주변에. 그래서 인제 일제치하가 되는데 그러니까 농민들의 상황을 보면 그 외국에서 도시가 이루어질 때 보면은 원래 농사짓던 어떤 노예들이 도시로 도망 와 가지고 거기서 자유를 얻잖아요. 그래서 프리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일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농민들을 더 인제 억압을 한 거예요, 일제가. 그래서 오히려 조선 어떤 그 봉건제보다 더 수탈이 되게 심했고 인권도 많이 약탈당했고 어 그래서 농촌을 도망가려는 이유가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도시 인구가 급증을 했고 그리고 그 한양 안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관료라든지 어떤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이전의 조선시대 상류층들이 점점 밀려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일제가 인제 정부를 세우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일종의 다스리면서 행정적인 정책을 펴면서 만약에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일본인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이었지 조선 사람들을 위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농촌에서부터 조선 사람들이 많이 한양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몰려든 사람들이 일단 살 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거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졌다. 이게 오늘날까지도 계속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여파가. 그리고 1인 지역은 원래는 남촌에서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충무로 근처죠. 거기서 출발을 해서 나중에 가서는 일제 시대가 계속 연장이 되면서 북촌까지도 확장이 됐고 전통적인 조선 관료들이 있던 곳.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일제 말기쯤 보면은 일본 사람들하고 조선인 사람들 간에 직업도 그렇고 소득도 그렇고 주거 유형도 그렇고 양극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일본도 그 어떤 도시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왼편 동그라미에 보이는 것은 이미 방사형으로 개조된 그 경운궁 앞에 가로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X자형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광장같이 약간 넓어지는 곳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단 일본이 만든 거고 이것도 지금 8 차로거든요. 그러니까 8 이게 8개 길이 지금 모이는 교차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혀 그 효율적이지 않은 도시가로망 실험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지방 도시 가면 뭐 군산이라든지 그런 데 가 보면은 저렇게 길이 4 가닥 이상 뭐 어 5 개, 6 개가 이렇게 모이는 교차로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일본 사람들이 실험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인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지금은 인제 부서져서 없어진 그 중앙 총독부 같은 경우는 시청 일제가 지은 시청하고 서로 이어서 구청와대 총독부 관저랑 이어 가지고 원래는 한양 같은 경우는 그 경복궁에서 북악산까지 이어지도록 이렇게 정북축을 해서 잡아 놨는데 그걸 비틀어 가지고 저렇게 인위적인 축을 또 형성을 했죠. 그리고 그때 일본 사람들이 지은 건물들이 상공회의소, 중앙은행, 뭐 천일은행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당시의 풍경을 보면은 일제식 어떤 신고전주의 건물들이 뭐 서양의 정통 신고전주의도 아니고 독일을 보고서 모방한 신고전주의를 일본식대로 모방한 일제식 그 신고전주의 건물들이 이렇게 서울에 들어서면서 주변하고 이렇게 건물에 비해서 훨씬 더 높고 하니까 랜드마크가 됐겠죠.
그래서 서민들은 살 곳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움집을 다시 지은 거예요, 말하자면. 움집을 져서 토막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토막민에서 살고 있고 이 당시 현진건의 대표적인 그 소설 뭐지? 운수 좋은 날. 토막을 배경으로 부인이 아파서 누워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더럽고 당연히 청계천도 더러워졌을 텐데 그냥 빨래할 곳이 없으니까 여기서 빨래를 하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어요, 당시 서민들은. 동대문 쪽에서 서울 성곽 위에서 찍은 당시의 모습. 자, 20년대 이후에는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고, 그리고 초기 산업 도시화 과정에서 서울시 인구도 이전보다 가파르게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초기 산업 도시화라는 게 무슨 조선이란 나라를 뭔가 공업을, 그러니까 광무개혁 때 고종이 했던 것처럼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대중교통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전신주를 설치하고 전차를 설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그 중국 본토 침략을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전참기지로서의 공업화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노동력을 동원하니까 그 공장을 가동할 일본 사람들이 현지 본토에서 오게 되고, 그리고 그 노동자로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노동력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고, 어, 1942년에는 100만 정도 증가가 됐다. 그리고 1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근데 오늘날 지금 한국을 있게 한 본격적인 산업화는 당연히 이제 한국전이 끝난 다음에 박정희 정권 때부터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본격화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가지고 인구가 우루에 미치는 인구가 되는 거고, 그건 60년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산업화예요.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네가 뭐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했네, 이게 아닌 거죠. 1992년에 인구 1000만 돌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구를 보면은 일제시대 당시 인구는 아직 우루에 미치지 못했고, 이 정도로 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흥미롭게 좀 볼 부분은 그 서울의 어떤 그 시 영역이 어떻게 오늘날에 이르게 됐냐. 그 과정을 보면은 아까 봤던 이 그래프랑 인구 밀도 증가랑 겹쳐서 어느 시기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지 도시화가 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성저 심리까지 해서 조선 말기, 그러니까 대한제국 말기가 대략 이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강까지, 마포까지 포함해서 어, 서울 성곽까지 해서 한 이 정도 됐던 건데 일제를 거치면서 대략 한 이 정도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그게 강남까지 가죠. 강남이 아니고 영등포까지 가요. 왜냐면 영등포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서 인천을 잇는 경인철로를 놓거든요. 일제가. 그래서 이제 중국을 침략하기에 적합한 어떤 군수산업 같은 거를 여기다 공장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어떤 그 유지를 하기 위한 그 수송 라인 이쪽에 있었던 거예요. 인천에서 들어오는 라인. 그래서 영등포, 오늘날 뭐 문래동이라든지 거기가 영등포가 공업단지화 돼 있잖아요. 예전부터 그랬었는데 그게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확장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49년에 갔을 때는 북쪽까지도 이렇게 확장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저희 전후 복구 시기에 가서 오늘날에 준하는 어떤 서울의 형상이 70년대쯤 돼서 나온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제가 이게 한국적인 특수 상황이다. 도시 상황. 그리고 주거 유형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한국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중국이 이제 가장 우리나라한테 고전 시대에는 가장 영향을 크게 준 나라잖아요. 그 조선 시대까지. 근데 중국에서는 도시를 성시라고 부르는데 그 개념이 성곽하고 시장을 같이 합쳐가지고 부르는 개념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고민이 된다 그래서 그게 성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행정적인 의도에 의해서 자기들이 여기다가
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거기다 성씨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많이 살아 갖고 여기 성씨를 해 주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씨는 계획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계획 도시다 보니까 어떤 그 디자인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고공기에 나오는 어떤 정방형에 가까운 것이고 그 안에 가로 세로의 어떤 직선형 가로망을 그리드형으로 놓는 어떤 그 필지 구획하고 가로망 패턴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런 동일한 어떤 그 다이어그램을 갖고 그 안에 들어가는 주거 유형인 사업원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는 동쪽에 종묘, 서쪽에 사직, 전방에 관측, 후방에 시장을 놓는데 그게 원칙인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고스란히 따른 경우는 없어요. 이 다이어그램을 고스란히 따르지는 않고 그 상황에 맞춰서 다 위치가 바뀌게 돼요. 근데 한양을 비교를 하면은 한양은 그걸만을 지킨 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 풍수지리까지 풍수의 배산 임수 배치까지 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북방에서 주로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를 하다 보니까 북방에 시장을 둘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북방에 오히려 산을 둬서 바위산 같이 사람들이 넘어오기 어려운 산을 일단은 뒤에 두고 그다음에 앞에 한강 임수를 하고 그런 배치가 더 우선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런 다이어그램을 갖고 계획적으로 생겼던 중국의 오래된 도시가 대표적으로 장안하고 북경이 있는데 장안이도 오래됐죠. 시안이라고 불리는 이 도시.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시안의 모습을 보면 성곽이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높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가로망을 보면 이렇게 반듯하게 직교하는 가로망으로 돼 있죠. 원래는 이게 중국 도시고 조선도 만약에 중국의 그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따라가서 도시를 지었다면은 한양을 그렇게 건설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게 완전 삐뚤빼뚤하게. 근데 한양은 그렇게 급조된 도시란 얘기예요. 계획적으로 봤을 때. 자, 시안이 굉장히 오래됐고 여러 어떤 중국의 그 수도 여러 차례 다른 나라의 수도가 됐었는데 그 나라들이 전한 당나라, 송나라 이런 수도였었고 성곽 내에 방이라고 불리는 블록들이 있었고 모두 담으로 둘러싸여서 매우 폐쇄적이었다. 근데 이제 고공기랑 달리 궁을 북쪽에 배치했을 때 북방 민족의 침입에 굉장히 취약해졌고 그래서 여기다가 초기에는 북쪽에다가 산을 두는데 이게 인공산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쌓았대나 그랬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배치가 이제 서울도 그렇고 교토에도 어느 정도 배산 임수랑 일치하니까 영향을 줬고 시장은 북쪽에 위치하고 하지 못해서 동시 서시로 분할해서 두 쪽에다가 했고 뭐 그렇다 뭐 그런 얘기인데 지금 보면은 그래서 시안을 하늘에서 보면 이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후대의 시안이에요. 최초로 지어졌던 시안은 고공기에 따라서 지어졌던 시안은 이거랑 비슷한데 그 영역이라든지 패턴은 이거랑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고대의 시안이고요. 고공기에 따라서 졌던 거고 이 그림에 본 것처럼 북쪽에 그 궁전을 놓고 그러니까 북쪽에서 누가 쳐들어오면은 사실은 성벽 가까이 있으니까 침입에 굉장히 취약하죠. 이런 단점이 있었던 거고 이게 아까 봤던 그 블록들인데 굉장히 폐쇄적으로 이 담장이 돼 있었던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도시는 북경이죠. 오늘날 베이징인데 이 두 개의 지도를 한번 교차해서 보면은 시안은 한나라죠. 그러니까 이거 뭐라지? 한족의 어떤 도시라고 할 수 있고 남쪽에 있고요. 근데 반면에 북경 같은 경우는 북방 민족의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시안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곡창지대기도 하고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이제 먹을 걸 얻고 그리고 수온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강도 있어서 그런 입지라고 보면은 여기는 그렇게 곡창지대는 아닌 거예요. 북경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강으로 이어져서 대운하가 있기 때문에 곡창지대에서 먹을 걸 가져와서 식량 공급이 원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장안에 비해서 북방 계열이다. 나라가. 그래서 금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 도시의 구조는 되게 비슷하고요. 그 고공기를 따라서 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가로망도 되게 비슷했고 그 폐쇄적인 가로망을 호동이라고 불러요. 호동.
그 호동은 근데 좀 좁고 그래서 주거지에 주로 있는 거고 거기에 있는 문들은 주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보면은 호동보다 더 큰 문들이 있는데 큰 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가도 있고 상점도 있고 이런 길인데 그 애는 대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북경시고 얼핏 지금 보면은 그 이미 그 고대 도시의 그 영역을 넘어서 팽창을 했죠. 현대 도시에 준하게끔 이렇게 넓게 나아가면서 이렇게 뭐 얼번 스프롤 비슷한 것도 보이고 비정형 패턴도 많이 보여요. 근데 정방형으로 돼 있던 것은 대략 이 정도, 옛날에 있던 그 범위는 이 정도 되고 그게 나중에 현대화되면서 경계가 약간 흐트러지고 비정형이 많이 섞여서 이렇게 변질이 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초기에 봤던 어떤 원나라식의 북경은 이렇게 반듯하게 설계가 됐고 이 경우 이제 궁궐을 남쪽에 가깝게 뒀네요. 그러다가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는 또 이런 식으로 북경이 재건이 됐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굉장히 오랜 시기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 그때그때 다시 짓고 이전의 구조물을 재활용하고 이렇게 됐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게 얘기한 어떤 전형적인 중국 그 도시 베이징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주거지 가로망인데 가로 분위기가 이렇게 우리나라 한옥마을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담장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 주거지 가로망이다 보니까 가로망 가로의 면에서 창이 거의 없고 그리고 대문으로 돼서 되게 폐쇄적이고요. 얘를 호동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업원이 있는데 그게 중국의 대표적인 도시 단위 주거 유형이죠. 중정이 있고. 근데 중국이 넓다 보니까 이 고공기의 원리가 사업원에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는데 그 원리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중국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넓은 나라니까 그 안에 다양한 어떤 그 주거 유형이 있는데 나눠서 보자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고 시기를 보면은 사업원 같은 경우는 저 정도 시기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지금 뭐 삼국시대도 이전이네요. 그쵸? 고조선 말기. 그리고 삼국의 어떤 형틀이 만들어지는 시기니까 굉장히 이른 시기에 그 고대 국가가 출현했던 나라다 보니까 중국 이른 시기에 도시 주거 유형도 잡혀요. 사업원 형틀이. 그래서 그 지방별로 이렇게 다양한 주거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른편 위에 보이는 이게 사업원이고 중정을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사방으로 건물이 들어서서 각실이 분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조족식으로 짓던 뭐 이렇게 어떻게 하던 이렇게 반복적으로 비슷한 어떤 원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지방마다 굉장히 다양한 게 있고 어 굉장히 이른 시기에 보면은 은나라 시기에 목조로 이렇게 그 주거지 그 흔적이 발견되는데 그때 보면은 그게 사업원하고 거의 일치하는 주거지 평면 패턴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주나라 때 그게 많이 정형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음. 침입에 대비해서 정방형에 가까운 성곽을 갖춘 도시 경계 우리가 아까 봤죠. 그리고 내부 가로망은 기하학적인 패턴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대가가 있고 호동이 있고 이런 식으로 위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미 외곽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가 이 계획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도시가 나중에 추후에 건설이 되기 때문에 도시가 확장이 되는 개념이 아니고 내부의 밀도가 나중에 점점점 높아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엔 굉장히 낮다가 이렇게 높아지는 계획 도시 개념이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거는 우리가 그리스 시대의 그 도시 계획을 보면서 그리드형 가로망을 봤죠. 그리스 시대의 그리드형 가로망은 사실은 확장을 위한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도시의 외곽이 미리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어받은 어떤 로마가 전 세계적으로 자기네 국가 패턴을 공통적인 어떤 로마식의 도시 패턴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를 적용을 해서 어디에 도시를 짓던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패턴만 가로망 패턴만 보면은 그리드에서 같아 보이는데
원리는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중국에서 고공기에 따른 그 패턴은 원래는 농경지의 그 논밭을 나누던 패턴에서 비롯됐고, 그리고 이미 외곽, 도시의 외곽을 잡은 다음에 그 안에 잡은 패턴이기 때문에 도시에 사람이 점점 많이 산다 그러면 그 안에 밀도가 늘어나는 거지, 도시의 경계가 흐트러지면서 바깥으로 확장하는 개념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사하번을 가장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북경 중심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사하번은 로마 시대 도무스가 그랬던 것처럼 중산층 이상의 주거 유형인데, 이게 하층민으로 갈수록 그렇게 주거 유형 패턴이 뚜렷하진 않다. 로마랑 되게 비슷해요. 그 안에 이제 사하번을 쪼개가지고 세를 주면은 거기에 이제 하층민들이 살고 이런 식으로 됐던 것도 비슷하고요. 3세기인 삼국시대경에 사하번의 전당 후침, 배치 개념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사하번을 보면은 이런 개념인데, 주나라 때 이제 하나의 전형인데 굉장히 이른 시점의 사하번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담장이 있어서 얘가 일단은 여기 담장 문이 열렸을 때 이 마당을 들여다보는 시선을 얘가 일단 한번 차단을 해주는 역할이고, 얘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고대 도시 주거 이용해서 일부러 그 들어가는 그 경로를 니은자 이상 아니면 디귿자로 꺾어 놔가지고 시선이 마당에 바로 이르지 못하게 하는 수법하고도 비슷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래서 여기가 가장 공적인 마당이 형성이 되고, 여기가 이제 거실에 해당이 되는 거고, 뒤로 가면은 주방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아녀자들도 있는 그런 사적인 중정이 뒤에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어떤 단면을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사업원이라든지 어떤 지붕의 형상, 그리고 목적 이동을 사용을 하고 지붕, 기와 덮인 지붕을 올리고 거기에 이제 면이 형성이 되는 걸 보면 얼추 보면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데, 일단 얘네들은 입식 생활을 하고 우리나라는 좌식 생활인 점에서 크게 다르고요. 신발 신고 그냥 들어가는 구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크게 다른 거는, 이거는 엄연한 도시주거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합벽이죠. 그래서 합벽이라서 옆집이 바로 등과 등을 맞대고 여기다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이렇게 반쪽만 남는 거죠. 이 옆집은 바로 이렇게 지을 테니까. 그래서 도시 어떤 고밀화되기 딱 적합한 주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도시형 한옥마저도 이 정도까지 가진 못했던 거죠. 북측의 가장 동서측, 그 집을 보면은 북측의 가장 동서측의 가족이 남쪽 입구의 행랑채. 네, 그래서 남쪽 입구가 남자가 생활하는 곳이 되는 것이고, 동서방향의 좁은 길을 호동이라고 하고, 입구는 중심축에서 벗어나 위치하고 입구에 들어서면 전정을 구획하는 영벽이 보인다. 아까 우리 영벽을 봤어요. 대문 앞에 있는 거. 근데 그게 그 경우는 대문 밖에 있었고, 지금 설명 글에 의하면은 대문 안에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앞마당에 해당되는 원자는 영벽의 수화문을 통해서 출입한다. 가장의 거처인 정방 뒤에 후원과 여인들이 거처한 후조방이 있다. 그래서 안쪽 중정이 있는데 거긴 여자들이 아이들하고 생활하는 곳이고 부엌도 있다. 신분에 따라서 마치 도무수가 그랬던 것처럼 중정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개체수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좁은, 이렇게 블럭이 이런 식으로 가로 동서방향으로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 동서방향에 좁은 길들이 나오는데 얘가 폐쇄적인 호동이란 얘기고, 거기에 블럭에 이렇게 세로로 길게 자른 어떤 연립되어 있는 필지들이 나오는데, 이게 각각의 사화분의 필지라고 보면 되고, 부잣집은 이 필지가 훨씬 더 여러 단위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는 규모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바로 대가예요. 그래서 큰 길이고요. 그래서 이 필지 하나를 뜯어서 보면 이렇게 사화분 하나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쪽 대가 쪽으로 상점 주택들이 쫙 있어서 여기서 서민들이 장사를 하면 이쪽에 그 점포들이 쫙 이쪽 길에 면에서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건 뭐 중국 학생들이야 너무나 잘 이해를 하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잘 배우지 않으면은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유명한 홍등이란 영화를 보면은 여기에 사업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업원은
조족조로 돼 있고 목구조는 조족조 때문에 많이 숨어 있고 지붕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북방스러움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높이도 되게 높고 담장이.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이고요. 이 심지어는 이 마당에서도 굉장히 폐쇄적임을 느낄 수 있잖아요. 마당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리고 다 신발 신고 다니죠. 우리나라는 기단부가 있고 그 위에 대돌 같은 게 있고 대청마루부터 해서 들어가니까 뭐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는데 얘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개념이고 우리나라 전통 개념이고 실내에서도 보면은 다 입식 생활을 하니까 서양처럼 의자가 있고 뭐 침대가 있고 이런 식이죠. 그리고 바닥은 그냥 신발 신고 들어오는 그런 바닥이고요. 그래서 이미 단면 자체 구성이 한국 전통 건축하고 완전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침대에서 생활을 하는 것도 다르고. 전형적인 사화번은 이렇게 생겼고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호동은 이렇게 폐쇄적이라는 것도 아까 보여줬죠. 사화번이 이제 도시가 번성을 하면서 상업화되면서 고밀화되는데 송나라가 이제 굉장히 상인들이 되게 유명했던 나라죠. 그래서 상업적으로 번성하면서 더 고밀화가 됐고 고밀화되는 과정에 사화번은 어, 외부는 더 폐쇄적으로 됐고 그래서 이렇게 부잣집 같은 경우는 사화번이 이렇게 옆집하고 같이 이어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필지를 같이 쓰면서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처음부터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도무스가 이렇게 더 넓은 집으로 변형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이치를 갖고 있어요. 사화번도 평면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형에 다양하게 나타난 중국의 주거 유형을 보면은 강남 지방의 수향지대, 마치 베니스처럼 물이 많은 곳에 짓는 집을 보면은 여기는 땅이 일단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베니스도 마찬가지지만 사하번은 단층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복층으로 가는 거예요. 위로 올려서 밀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필지별로 폭이 좁고 세장비가 크다. 필지는. 그리고 운하의 면에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상업, 세탁, 취사 등 주요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복층으로 가서 2층 규모이고 필지는 길의 면에서 좁은데 면적은 뒤로 깊이를 늘려가지고 면적을 충족을 시키고 1층에 상점 들어가고 2층에 주거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대지 경계 측면의 피농이라고 불리우는 그 필지랑 필지 사이에 아주 좁은 골목이 하나 껴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골목은 그 두 집에 면한 사람들만 사용되는 굉장히 사적인 골목이에요. 글로 그럼 왜 이동을 하냐? 아까 두 개의 중정 얘기를 했는데 뒷마당에서 아녀자들이 있고 주방 일을 하는데 앞마당에 아버지가 뭐 손님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를 거치지 않고 길로 나가려 그러면은 우회해서 나가야 되죠.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좁은 골목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주로 아이들이라든지 하인, 서비스 용도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남 지방의 수양주택은 대략 이런 형태고 베니스랑 비슷하게 배를 타고서도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되게 특이한 점은 여기 집하고 집 사이에 피농이라고 불리는 좁은 골목이 있어서 서비스 동선이 일로 왔다 갔다 함으로써 이 가운데 있는 중정을 침해하지 않고도 길로 나갈 수 있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층수도 단층이 아니라 복층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어떤 것은 복고성의 토르도 되게 유명하죠.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알죠. 예능 같은 데 많이 나와서 얘는 이제 전통 오래된 어떤 주거 유형인데 굉장히 특이하다면은 이건 집합 주거라는 게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가 뭐 도시 단위 주거 유형치고 집합 주택을 본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뭐 로마 시대에 있던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 같은 거, 인슐라 같은 거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이 복건성의 토르는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마을 규모이고 그리고 성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외벽은 굉장히 두텁게 바깥쪽으로 폐쇄적으로 돼 있고 그런 면에서 이게 도시주거 유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이 자체가 밀도를 갖고 있을 뿐이지 토르는 어떻게 보면은
그 농촌 주거 유형에 가까워요. 군체 주택이고 1에서 한 5층 정도 높이이고 배치를 보면 중정을 갖고 있는데 그게 큰 관점에서 사업원의 배치랑 뭔가 통하는 점이 있고요. 어 이게 네모난 평면을 갖고 있기도 하고 동그란 평면을 갖고 있기도 한데 어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모난 평면을 갖고 있는 토르는 평면 중정 위치를 보면은 거대한 사업원의 위치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지만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건물이기 때문에 집합주택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토르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성벽처럼 되게 두텁게 돼 있고 중정 쪽으로 열려 있고 이런 평면을 갖고 있고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중국 거를 대충 본 거고, 그다음에 일본 거를 볼 때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고공기에 따라서 중국 도시 비슷하게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이렇게 틀을 지키면서 반듯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어떤 대표적인 도시 주거 유형은 마치아라고 있는데 그게 교토에 가장 많이 남아 있고 어 근데 그 17세기 이후 에도 시대부터 현재까지 남아 있는 주거 유형인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도 마치아를 그렇게 잘 보존하고 아끼진 않았대요. 그래서 많이 부수다가 현대 도시를 만들면서 나중에 가서 이게 자기네들의 어떤 고유의 주거 유형임을 깨닫고서 최대한 많이 남기려고 노력을 했다고 들었고요. 이 마치아를 보면은 상업 어떤 주거 외의 용도를 갖고 있을 수 있게 돼 있고 길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에도 시대에 상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가로의 면한 필지의 폭이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로의 면에서 필지 폭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세금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봤어요. 인슐라도 그랬고 대부분의 어떤 그 상점 주택을 갖고 있었던 상업 가로에 면했던 주거 유형을 보면은 길의 면에서 일단은 만나는 폭을 굉장히 최소화해요. 대신에 그 모자르는 너비를 그 필지의 깊이를 갖고서 충족을 시키죠. 마치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길의 면에서는 좁지만 뒤로 굉장히 깊이가 깊은 그런 세장한 필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러나는 시기도 보면 마치아 같은 경우는 이른 시점을 보면 한 13세기 정도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 조선보다도 더 이른 시기에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상업이 활성화되고 전형적인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마치아가 자리 잡힌 것은 그보다는 이제 몇백 년 뒤까지 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토의 어떤 도시 계획을 보면은 고공기에 맞춰 가지고 중국 도시 비슷하게 이렇게 직사각형 가로망에 뚜렷한 외곽을 기하학적으로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한양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한양은 조선의 수도였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졌을까?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상황을. 마치아를 보면은 일단 얘네는 목조고 그리고 일본은 어떤 특유의 또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봤던 중정형인데 중정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전에 우리가 봤던 중정형 유형은 중정을 통해서 일단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고 그 손님이 오면은 중정으로 일단 들어가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마치아는 중정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복도로는 갈 수가 있는데 중정이 굉장히 사적인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안채를 일단 통해서 방을 실로 들어가서 실을 건너서 갈 수 있는 공간이니까 외부인들이 중정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구조를 보면은 이 한 필지 안에 하나의 건물로 엮여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조그만 건물, 목조 건물들을 서로 이어 붙여 가지고 형성이 된다. 근데 길의 면에서는 상점이 있고 그 뒤로는 뒤로 나타나는 내부의 중정들은 다 사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신에 그 뒤로 들어가기 위한 길이 방향의 통로가 있다. 근데 그 통로가 중정에 바로 면하진 않는다. 그리고 이게 현대까지 계승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마치아 전형적인 그 교토에 있는 마치아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저렇게 붉게 표시한 부분이 길에서 들어가는 통로고요. 그리고 여기에 길의 면에서 상점이 있는 것이고 통로가 있고 여기에 뭐 주방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중정은 요 안에 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다. 그리고 그 단면을 보면은 이 건물 따로 이 건물 따로 구조는 다 분리가 돼 있고
그 여러 개의 구조물들이 모여 가지고 이 필지 안에 세워져서 얼핏 보면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딱딱. 이게 지금 마차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길에 보면은 이렇게 뭐 가로폭이 넓은 애도 있고 좁은 애도 있고, 뭐 이치를 보면은 뭐 그늘진 곳에 찬 공기가 있어서 넓은 마당에서 더운 공기, 이렇게 대류 현상이 관통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이런 이치를 갖고 있다 그러죠. 그것은 대부분의 그 전통 그 영구 주거 유형에는 다 나타나요.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부분 외국 것도 그렇고. 자, 근데 이제 한국으로 눈을 돌려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정근대 갔을 때 일단 집 안에서도 집을 필지를 택지를 정할 때도 배산임수 원칙을 잡았고, 근데 이제 배산임수 위치를 잡고 집을 짓는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이미 농촌 주거 유형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 안에서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미 길이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우리가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는 도시 주거 유형이 없다고 제가 먼저 출발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로 돌아가면은 조선시대에 딱 그 도시 주거, 이게 한국의 고유한 도시 주거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오히려 농촌 주거 유형에 가까운 게 더 많았고, 길목에서 한 발짝 벗어난 곳에 택지를 조성을 하고 꺾인 형태의 T자형 골목, 이게 성리학적인 은일적 복고간의 역량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각 주택들은 서로 최대한 이격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시 단위 주거 유형이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연립하는지에 대한 관계, 그리고 길하고 맺는 관계가 확실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 걸 보면은 길에서도 떨어지고 그리고 옆집하고도 최대한 떨어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도시형 관점이 아니에요, 이미. 큰 길에서 주거진의 중심가로인 안길로 들어가고 각 블록에서 이어진 샛길로 간 다음에 각 주택으로 이어지는 골목길, 아주 위계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 이런 점은 뭐 도시나 시골이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고대 우리가 봤던 우리 다른 도시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필지 형성이 일단은 불규칙하다 보니까 표준화가 되지 않았고, 서민층이 살 수도 없었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주거 유형이었다. 그래서 김종호가 그렸던 그 수서전도 아마도 뭐 조선시대 그렸던 지도 중엔 가장 디테일한 지도일 텐데, 정확하고. 근데 그 안에서 마저도 뭐 필지 형상을 볼 수 없고, 그냥 길이 나와 있는데 길의 형상이 굉장히 지역적이었다. 막다른 골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럼 한옥은 뭐가 다르냐? 보면은 북방 계열의 온돌하고 남방 계열의 마루가 합쳐진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조선시대 가사 규제를 통해서 계층별로 주택 간 수를 제한을 했고,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일자형으로 짓고 가족이 확장됨에 따라서 니은 디귿자로 실을 늘려가지고 증축을 하게 돼 있죠. 음, 자,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상업가로변의 주거지는 평면적으로 고밀화되고, 그리고 서민주택 평면도 점점 고밀화되면서 중정형에 가까워져요. 그렇다 해도 조선시대의 그 도시를 두고서 이게 정말 도시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수준이었다. 밀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립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처마가 굉장히 깊잖아요, 우리 한옥들이. 그래서 이제 그 빗물도 맞고 그리고 여름에 태양볕도 맞고 그런 이유로 처마가 되게 깊은데, 그러니까 벽보다 처마가 되게 삐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우리가 아까 4번 당면을 봤지만 딱 대지 경계까지 눈썹 지붕을 반쪽만 올리고, 그래서 옆집이 딱 거기 그 담장을 두고서 똑같이 거울로 반사된 것 같이 지으니까 어, 대지 경계 면에서 튀어나오는 그 지붕 처마 같은 건 없거든요, 사업은.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처마를 담장 밖으로 바깥쪽으로 또 빼니까 옆집에 가까이 오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처마 때문에. 우리 벽 세웠으면 처마가 바깥쪽까지 있고 그다음에 옆집 처마가 있고 그다음에 옆집 담이 있으니까 담장하고 담장 사이에 당연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무가 있으면 집 짓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온도를 하면 여름에도 습기 제거하느라고 군부를 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쓸 것도 점점 부족해져요. 도시에 사람들은 점점 많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창호가 인제 기밀도가 되게 낮다 보니깐 바람이 잘 통하죠, 그냥 창호지로 돼 있어서. 그래서 창호를 크게 안 내고 좁게 내요. 그러면은 그런 이유로 환기도 안 되고 채광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도 온도를 군부를 떼 가지고 습기를 낮추는 것이 많았고, 그러니까 나무를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인제 목조 주택인데 거기서 군부를 떼니까 불에도 굉장히 많이 취약했던 거죠. 그래서 도시 주거 유형이라고 불리우는 거를 참 찾기가 일단은 어렵고, 그랬을 때 그래도 밀도가 좀 높았던 경기 지방의 그 한옥을 보면은 이런 식이었고, 안채랑 사랑채가 하나의 마당에서 만나거든요. 보통 행랑마루가 있고, 그리고 사랑마당이 있고, 앞마당이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이 경기 지방의 이 집은 굉장히 서민용이라서 모든 게 다 한 공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굉장히 고미라 과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것들이 다 전통 어떤 농촌에 있는 영구 주거랑은 달리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어졌던 조선 후기의 한옥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마당만 일단 다들 보이고, 그리고 문간방 행랑채가 안채 건물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하나의 마당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주거 유형이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까지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 도시가, 전통 도시가 어떻게 당대의 다른 동양권하고도 달랐는지, 그리고 주거 유형도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마이크 킬 수 있으니까 물어보면 돼요.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